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게 질문거리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조교를 통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걸 붙잡고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이 중에는 자기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이제 문제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요. 근데 이게 제때 사고를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시간이 지체되었다. 어떡할 거냐. 묻어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은 하여튼 늦더라도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해도 좋고요. 어, 그리고 때로는 제3자의 도움을 이렇게 좀 받는 것도 어,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연되면 하기가 싫어지고 서로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랄까 이런 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늘 실수를 하고 또 그때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는 사람. 근데 기분만 더 나쁘지죠. 이런 사람이 뭐 같은 직장에 있다든지 뭐 어떤 우리 같이 학습 활동을 할 때 같은 그 팀에 있다든지 할 때 참 어렵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글쎄요, 이제 참 이게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자꾸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일을 맡길 때 책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를 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일을 서로 맡겨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생활에서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것도 우리 국내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안 맡기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도 약간의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내가 좀 성숙하게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있고요. 예를 들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많고요. 자기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게 있고, 또 성격이 좀 이렇게, 음, 겸손하지 못할 때, 또 너그럽지 못한 성격일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밀리면 큰일 난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 자기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여기서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내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요, 따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조언을 듣거나 함께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특히 커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해요.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통이 안 된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뭐 교육이라는 것보다도 조언을 받는 것도 제3자를 놓고 제3자 앞에서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3자의 조언을 같이 듣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남편인 사람이 에, 어떤 이런 어, 소통과 관련된 과정을 겪었어요. 겪었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자기 파트너, 아내라든가 갔는데 그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식으로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형성이 된 것이니까 그렇죠. 또 다른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때, 이건 좀 문안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던데, 어쨌든 상대방이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 안 하면 내 속만 타들어가거든요. 근데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해야 되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인간의 행복 중에서 뭐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꿀팁 같은 건 없죠. 음, 이런 자존감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나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좋은 비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비교, 나쁜 비교 아세요? 남의 가장 장점과 나의 가장 단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습관. 예. 이게 이제 나쁜 비교고요. 좋은 비교는 뭐냐면 나의 가장 좋은 것과 그죠? 상대방의 그렇지 못한 것. 이걸 비교하는 게 좋은 비교인데 그보다 더 비교가 좋은 거는 한 시간 전에 나와 한 시간 후에 나. 하루 전에 나와 하루 후에 나. 뭐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가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못났다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 있습니다. 신앙이죠, 그게.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근데 그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심리 검사 같은 걸 해보세요. 좀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심리 검사를 해보면 나의 어떤 점이 장점인지 나타납니다. 특히 뭐 여러분 우리 과정 중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강점 찾기 같은 거. 그것을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이런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찾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룹 활동 같은 거 할 때, 우리 리더십 학교 같은 데서 모여서 시작할 때 칭찬 샤워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모든 수업에 칭찬 샤워가 있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날 칭찬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다 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사기가 좀 많이 진작이 되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게 좋은가 보다. 내가 잘 몰랐는데 상대방의 빛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구나.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좋습니다. 언젠가 우리 그 리더십 학교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포스트잇을 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 모두가 그 사람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그랬어요. 리더십 학교를 오랫동안 같이 해보니까 성격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등 뒤에 붙였는데 그 붙인 거 수십 장을 이제 나중에 놓고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장점이라든지 특징 또 직업 같은 것들이 비쳐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잘 아는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어느 부분이 장점이 있다든지 한 걸 쉽게 볼 수가 있고 그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 이게 수업의 일환이어서 그런데 나의 장점 두 개씩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한번 딱 보내면 한 2, 30명한테 보내주시면요. 올 겁니다. 오면 그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 번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믿어도 되는 나의 장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롭게 살지 마라. 그렇죠? 외로움과 고립감, 이건 뭐,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대중가요, 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시험 준비라든지 취준, 뭐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 같은 거, 고독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초대하는 고독이 있고 초대하지 않은 고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고독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초대하지 않은 고독들, 글씨가 좀 잘못됐네요. 내가 초대하지 않은 고독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정말 내가 원해서 지금 이 고독을 좀 경험한다 그럴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단시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 다시 고독하지 않은 사회로 갈 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다. 어쩌면 평생 동안 그러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건 심각한 거죠.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독이냐,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준비라든지 취준, 자격증 검사, 뭐 준비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고독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의 고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평생의 고독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고립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상황이 만드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학교 교장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듣잖아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근데 금방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렇게 기르려도 많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뭐가 있겠는가, 뭘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자꾸 자꾸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 뭐, 여러분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조건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쭉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잠드는 거죠. 이런 습관을 자꾸 길러보세요. 처음에는 세 가지 생각났지만 다음엔 네 가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감사해야지 행복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불행하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을 연습을 자꾸 하셔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찾아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려움 겪을 때 감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똑같은 얘기죠.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라는 거죠. 이제 나는 이만큼 돼야지 감사해 하는 것을 낮추세요. 난 이만큼에도 감사해. 낮아도 요 정도라도 난 감사할 수 있어. 점점 감사의 기준선을 자꾸 높이지 말고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해가 아니라 점점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밑바닥 굉장히 낮은 곳까지 가서 이 정도라도 나는 감사해. 이렇게 점점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순특조라는
남은 걸 보고, 숨어 있는 걸 보고, 좀 특별하게 보고, 좋은 쪽을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행복을 나타내는 해피니스라는 말은요, 해픈에서 나온 거예요. 해픈. 뭐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행복해진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예요.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걸 내가 발견하는 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각하고, 나 받았네. 그리고 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발견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없던 일이 막 생겨나야지 내가 감사하나.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서 인사하는 게 쑥스럽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낯을 많이 가립니다.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자꾸 해보니까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말하기 수업을 좀 가르쳤는데 말하기 수업이 을 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수업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요. 어, 한 1분, 2분 정도 서 있다 그냥 들어가는 거를 연습시켜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앞에서 앉아있는 동료 학생들을 한 1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 학기 동안 계속 하거든요. 아무나 나와서. 그래서 한 15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번 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처음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색했는데 얼마 있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 문 들어올 때도 뒷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앞에 교탁 있는 문, 칠판 있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와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자꾸 앞에서 보니까 말하기가 점점 쉬워진다.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게임도 자꾸 해보고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인사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인사라는 게 뭔가요?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고 웃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냥 쉬운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 끝이잖아요. 안 보고 손 흔들고 처음에는 점점 바라보면서 손 한번 흔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라. 쉬운 방법. 자,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음, 이야기 네 가지 역량을 얘기합니다. 첫째 역량이 어,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 영성 좋다 이런 말은 엉터리예요. 그다음에 인성이에요. 인성이 뭐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게 인성이에요. 해로움을 끼치는 건 인성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성이죠. 지성은 뭐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성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다음에 사회성.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소통하는 능력을 사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좋은 사람이란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만나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손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이 물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악착같이 손해를 보지 않고 50대 50의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소통할 때 이거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거절을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절을 잘하는 방법이 있죠.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렇겠다. 너 정말 힘들겠다. 어, 그런 게 너 필요하겠다. 아주 절실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상대방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 핑계나 거짓말은 상대방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들어주지 못할 사정을 충분하게 하게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킨다. 납득이 가게끔. 그럼 상대방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절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거절은.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거절할 때 약간 아프잖아요. 이게 뒤에서 거절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는 더 아프다는 서양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거절은 명확하게 해라. 되고 안 되고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달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내 선에서 현재 내가 참 곤란해서 들어주진 못하지만 대신 이런 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것을 꺼내서 도와줘야지 상대방도 성의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거절을 해버리면 상대방은요, 더군다나 단호하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뭐 공감이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 같은 설명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면 상대방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나도 뭔가 너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뭔가 약간의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거절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2대 8로 하라 했더니 상대방한테 8 주고 내가 2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공백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2대 8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요. 어때? 8대 2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상대방한테 유익할 수도 있거든요. 더 위로해 준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대 8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심에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노력 같은 게 중요하겠다. 대화의 공백을 좀 이렇게 좀 메우려면은 상대방의 관심 있는 반응을 많이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야 돼. 그게 뭐예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추임새를 넣어주는 맞아 맞아 이런 거라든지 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말할 때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한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건 좀 요약해서 말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요약을 하는 메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말하다 보면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후회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상대방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1, 2, 3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그 메모지를 나중에 줘도 좋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도 있다는 거. 이제 반미고잘,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중에서 칭찬과 인정하는 거. 이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칭찬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어, 결과가 그게 내가 상대방의 노력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인정하고 칭찬이라는 건 인정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음에 이렇게 더 해주도록 북돋아 주는 거죠. 반대는 꾸중입니다. 꾸중.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건데 뭘 봐줘야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됐는가 만족스러운가 아닌가 나에게 기준을 둬서 그렇게 예, 하려고 하면은 인정과 칭찬이 잘 되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성과나 결과로만 칭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시도한 거, 노력한 거, 용기 낸 거, 또 앞으로 기대되는 점 이런 것도 칭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도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동기 유발해 주는 게 인정이고 칭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의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상대방이 다음에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꾸준히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여러분 인정과 칭찬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뭐 저한테 왜 어떻게 이렇게 소통 같은 걸 강의를 하게 됐느냐, 또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했어요. 어, 저는 지휘를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 했거든요.
뭐 50년 넘게 지휘를 했고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누구나 하는 결혼 생활, 부부, 그다음에 자녀 교육, 또 직장 생활, 또 많은 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50권 넘게 책을 좀 썼는데 그걸 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지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찬양대원들, 합창단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강의는 물론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은 더 어렵죠. 직장 생활. 다양한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떻게 예, 소통을 하면서 조직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또 집필 활동. 제가 독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등등 이런 것이 인생 전체 삶 자체가 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저 나름대로 익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래서 뭐 박사 과정도 소통에 대해서 썼고 논문도 또 책도 그런 분야의 책, 소통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시려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소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외로운 사회가 되고 가족이라는 가치가 하락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첫째는 아파트라는 거 여러분이 주로 아파트에서 태어나셨겠지만 에,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제 세대는. 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소통이 단절이 됐습니다. 또 막 거기에 또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뺏어갔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이런 것이 큰 그 구조적인 문제라면 저는 우리나라 그 국어 교육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공부를 쭉 해오셨지만 말하기, 듣기, 답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 의사소통인데 오늘 우리 학교의 국어 교육이 뭡니까? 국어 교육은 말하기가 없어졌고 쓰기가 없어졌어요. 남이 말한 거, 남이 쓴 거, 그걸 외워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다 답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또 듣는 거,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푸트,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교육만 했지, 내 머릿속에 많은 걸 집어넣어서 그것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글로 쓰고 말로 하고 하는 게 돼 있지 않고 많은 걸 보고 듣고 해서 머릿속에다 많이 암기해서 그걸 가지고 연필로 쓰는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론화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잘 못하는 거죠. 이런 국어 교육. 국어도 말이죠. 이게 국어라는 게 바로 이거 소통 교육이에요. 소통 과목이거든요. 그 소통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고, 기독교도 교회도 보면, 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뭐, 어찌 보면, 그렇죠? 계속 같은 걸 머릿속에 주입시켜주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색하는 공간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걸 미덕으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고요. 많은 그 병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 중심의 사회, 나의 행복 중심의 어떤 생각들, 가치관이 더 큰 문제다. 그건 남에게 배려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정신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이의용 TV에 올려놓을 텐데 거기에 보면 소통과 관련된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동굴에서 광장이라는 소통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소통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면 직장 생활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의 삶이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자녀와의 대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 정치 이런 분야에서 그 리더십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불통이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통자가 이게 통할 통자도 있지만은 에, 아프다 하는 그 고통할 때 통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할 것인지 통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많은 성의 있는 질문들인데 답변을 이렇게 간단히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